안녕하세요. 생활수고 피아니스트 베젠도르프입니다. 오늘은 쇼팽의 즉흥환상곡에 대해서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팽은 폴란드 태생이고요. 1834년도에 이 곡을 작곡했는데 그 당시에 24살의 나이에 파리에서 작곡을 했습니다. 쇼팽의 즉흥환상곡, 그죠? 즉흥환상곡 대충 이런 곡이죠. 이 정도만 들으셔도 대충 즉흥환상곡 한 번 정도 다 들으셨죠, 그죠? 이 즉흥환상곡이 이 아름다운 곡을 쇼팽은 왜 그랬는지 절대 이걸 출간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또 게다가 내가 죽고 나서 이 곡을 파괴해달라고까지 했다네요. 근데 저는 도무지 이 아름다운 곡을 왜 그랬을까 굉장히 궁금해져요.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 왜 쇼팽이 이 곡을 그렇게까지 출간하지 말라고 했을까? 물론 나중에 베토벤의 사후 6년 뒤에 이 곡은 출간이 되어서 1855년도에 출간이 되면서 쇼팽의 4개의 즉흥곡 중에 제일 마지막 곡으로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제일 첫 번째로 작곡한 곡이 이제 늦게 출판이 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4번 즉흥곡으로 지금 나와 있죠. 자, 근데 이 쇼팽의 요구에 대해서 두 가지 추측을 합니다. 아르투르 루빈슈타인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쇼팽이 그 당시에 데스테 부인에게 이미 이 곡을 헌정해 버렸기 때문에 이미 팔려버린 곡이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출판을 못하게 했을 것이다는 설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설로는 피아니스트이자 쇼팽 전문가인 아서 헤들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쇼팽보다 13살 연배가 높은 모셸레스라는 또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요. 모셸레스가 쇼팽의 이 즉흥환상곡보다 1년 전에 즉흥곡 오피 89를 작곡을 했는데 너무나 자신의 곡과 비슷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구성상으로도 그렇고 느낌이 많이 비슷했기 때문에 쇼팽이 자신의 이 즉흥환상곡을 더 이상 출판을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런 두 주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아서 헤들리의 이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더 알고 싶어져요. 모셸레스의 이 즉흥곡이 과연 어떤 곡이길래 쇼팽이 그렇게 극도로 민감하게 이 곡을 파기까지 결정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연속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곡이 즉흥환상곡이잖아요. 원래는 이 환상이라는 이름은 쇼팽이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즉흥곡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나요? 즉흥곡 하면은 누구나 다 생각하길 그냥 즉흥적으로 쳐서 요새 재즈에서 이렇게 임프로비제이션을 하는 이런 느낌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쳐서 그것을 작곡으로 옮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낭만파 시대에 이 즉흥곡은 굉장히 성행하던 악곡의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소나타나 푸가 이런 것들은 그죠, 이런 나름대로 형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형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약간 론도 같은 분위기, 뭐 이렇게 세도막 형식이 주로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은 뭐 카프리치오소나 아니면은 뭐 바가텔, 뭐 또 환상곡 이런 풍의 그런 이제 그 양식과 비슷한 느낌으로 많이들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베르트도 보면은 즉흥곡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오피 90도 있고 오피 142도 있고요. 각 4곡씩 있고요. 그리고 또 베토벤도
그렇고 슈만 뭐 리스트 이렇게 당시에는 이런 형식 그걸 굉장히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즉흥곡이라는 것이 즉흥적으로 연주했다기보다 즉흥적으로 연주한 듯이 그죠? 형식 없이 작곡한 이런 악곡을 즉흥곡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즉흥완성곡을 직접 치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즉흥완성곡은 제일 첫 부분이 그죠? 굉장히 화려하게 나오죠.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되는 이 부분을 저희가 배운 이 곡을 배울 때는 딱 이 첫 부분 있죠. 이 부분 하고 이까지는 괜찮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 이 관문을 넘어가질 못해요.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우냐면요. 그냥 보기에도 어렵게 들리지 않아요? 이게 그냥 딸이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왼손과 오른손이 제각각으로 놀아야 되거든요. 하나는 3이고 세음이고 하나는 네음이에요. 리라리라 이고 하나는 세음, 이거는 둘셋넷 3대4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면 이건 계속 연습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인데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감질이 나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하나 안에 두 개를 집어넣어 버리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빠라리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부분을 연습을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 앞부분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이 아무튼 뭐 제법 길어요. 그죠? 이 전부 다 3대4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앞부분을 해결을 못해서 그냥 그만두는 사람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걸요. 그렇게 하다 보니 체련이 40번 정도 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곡이 어렵다는 생각만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인내심을 가지고 해결하면 그때부터는 마치 자전거를 못하다가 몇 번 넘어지고 그 어떤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나서 그 어떤 자유로움 막 두 발 자전거를 막 탈 수 있는 자유로움처럼 언젠가부터는 이게 자유롭게 막 가요. 그러니까 이 왼손의 3과 오른손의 4가 제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은 왼손대로 오른손은 오른손대로 막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중간 부분에 보면 쇼팽이 새로 개발한 어떤 기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이 부분 있죠. 아까 빰빰빰빰 요거와 같은 노래예요. 달라진 거는 오로지 악상밖에 없는데 또 뭐가 달라졌느냐면 아까는 액센트가 앞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음에 이렇게 놓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근데 이 간단한 것 같아도 그 이전의 고전파에서는 이런 식의 액센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작곡적으로는 거의 달라진 게 없고 액센트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도 약간 환상적이고 약간 몽환적인 느낌까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법을 이제 쇼팽이 작곡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냥 똑같이 해서 아무리 작게 하는 것과 그죠? 지금처럼 하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스피커 두 개 중에 갑자기 한쪽이 더 크고 다른 쪽이 작게 되면서 또 다른 어떤 음향을 만들어내는 이런 효과로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이걸 이제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앞부분처럼 나오면서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그 중간 부분 트리오 부분이 나오기 이전까지 쫙 몰아갑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트리오 부분이 나오기 바로 전까지 거의 숨 막힐 듯 계속해서 숨 한 번 안 쉬고 몰아치는 느낌으로 해서 이제 이 중간 부분 트리오 부분에 오는 거죠. 이 트리오 부분은 모데라토 칸타빌레로서 노래하듯이. 근데 이 부분만 오면 어쩌면 이 곡이 이 부분 그죠? 이 곡의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바로 이것이고 또 이 부분 때문에 이 곡이 이렇게 유명해졌을 수도 있어요. 앞부분은 또 빨라서 아니면 이게 3대4로 달라서 그 테크닉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또 항상 또 너무 어려웠어요. 왜 어려우냐? 너무나 곡은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움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다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저 스스로 연주자 스스로 너무 빠져들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막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온몸에 막 힘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 조금 치다 보면 표현이 잘 안 되고 그죠?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연주자들마다 이 부분을 치는 방법을 이렇게 달리 저렇게 달리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연주를 하죠. 혹자는 너무 음악이 가볍다 이렇게 약간 평가절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들을 때마다 옛날 서클 친구들과 이렇게 뭐 야유회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밤에 까만 하늘에 떠 있는 별들 뭐 이런 걸 보고 있을 때의 그 어떤 벅찬 감동 그리고 그 어떤 북받치고 뭔가 막 서럽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을 그런 걸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곡을 치면서 그것을 여기에서 담아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어쩌면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딱 이 부분에서는 루바토가 굉장히 많이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루바토가 뭐냐면 이렇게 약간의 템포를 조금 당겼다가 또 느렸다가 뭐 이런 밀당을 시키는 게 허용되는 그런 기법을 루바토라고 하는데, 쇼팽 이전에는 모든 게 정확했어요. 루바토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 루바토를 이 쇼팽의 이 곡에서 주로 많이 배웠는데, 그게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디에서 루바토를 해야 될까? 자칫 루바토를 잘못하면 굉장히 촌스럽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서 또 루바토를 했다. 너무 늘어지죠. 그러면 또 루바토를 아예 안 하고 치면 약간 너무 또 클래식적으로 되죠. 세련되면서 할 수 있는 그 루바토의 방법, 이것 때문에 이걸 배울 때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다른 연주자들의 곡들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다 듣고 소화를 하고 나면 자기만의 어떤 루바토가 약간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곡을 들을 때는 아, 이게 메트로놈이 잘 안 맞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이 오면 루바토를 좀 뭐 조금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데 제가 약간 루바토를 했죠. 삐, 원래는 삐라라 해야 되는데 그걸 루바토를 하고 나면 약간 이렇게 느리고 나면 자꾸 늘어지면 안 되겠죠. 빨리 또 당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느렸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당겨줘야 돼요. 약간 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루바토라는 것은 약간 느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어느 정도 당겨주고, 그러니까 밀당을 아주 잘 해야 하는 게 루바토다 하는 게 또 이 두 번째 파트 트리오 부분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이제 앞부분의 재현과 같은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코다로 해서 이 곡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쇼팽의 즉흥환상곡에 대해서 그 배경 설명과 함께 또 이 곡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 곡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곡을 연주를 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